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후원 인사이트 돌아왔습니다. 일단 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는 백진삼 후원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트레린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리그 맞대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라운드였죠. 23라운드에서 두 팀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1라운드 때 두 팀이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중계했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데뷔 경기였는데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튼 1라운드 때 만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23라운드에 이제 장소를 바꿔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감독은 그대로 이제 마레스카 감독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까지 탔던 기억이 있었고, 반대로 전반기에 맨체스터 시티는 굉장히 좋지 못했죠. 연패를 거듭하면서 전례 없는 펩시티의 안 좋은 부진에 늪에 빠지게 됐었던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다행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첼시가 약간 부침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맞물리는 과정에서 두 팀이 맨체스터 시티 홈에서 만났습니다. 1차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적생들이 선발 출전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파격적인 선발 기용이 있었죠. 후사노프 선수와 마르무시 선수가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마레스카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던 만큼 두 맞대결이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을 좀 보고 득점을 터졌던 장면, 그리고 후반전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경기 초반에 후사노프 선수가 선발 출전했었는데, 경기 초반에 후사노프 선수의 결정적인 미스가 나오게 됐죠. 아무래도 이 나이가 어린 선수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바로 선발 출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후사노프 선수가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미스가 났고, 잭슨 그리고 마두에케에게 연결되는 첼시 입장에서 행운의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윙백에 오른쪽에는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왼쪽에는 그바르디올이라는 양쪽 풀백을 기용을 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크게는 4-3-3, 부분적으로는 변형 3백을 만드는 형태를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버티드 형태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주 잘 사용했었는데, 이날 경기에는 인버티드 형태가 아니라 풀백을 높은 위치로 올리는 형태를 통해서 중원의 빌드업은 그대로 2-3 빌드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요. 풀백들을 올리고 오히려 중원의 미드필더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공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베르나도 실바, 그리고 귄도안, 중원에는 코바치치, 이 세 명의 선수가 수행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양쪽 풀백들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필포든이나 마르무시가 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공격 시에는 2-3 혹은 코바치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3-2 형태를 만들어주고, 중원에서는 마르무시가 직선적인 형태, 혼란이 대각선적인 움직임, 그리고 포든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활동을 해주는, 그리고 이쪽에서 찬스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마테우스 누네즈, 왼쪽에 그바르디올의 직선적인 움직임인데, 사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백을 인버티드 형태로 올리면서 중원에 있는 미드필더를 한 명 더 안쪽으로 올리고 윙포드를 벌리게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직선적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 이유가 첼시의 백라인 자체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마레스카 감독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 자체도 역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애용하는 3위 빌드업 형태입니다. 오른쪽 혹은 왼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쿠쿠레아가 들어올 때는 쿠쿠레아가 인버티드 형태를 만들어주고, 쿠쿠레아가 좌측 스토퍼로 남아있을 때는 오른쪽에 귀스토 혹은 중원에서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뛸 수 있는 카이세도 역시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카이세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3-2 빌드업,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가면서 3-2 빌드업을 구축하는 마레스카 감독인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가 나오게 되냐, 이 센터백들의 위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수적 우위 상황을 공격 시에 만들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좁아야지만 공격 지역에서 볼을 탈취당했을 때도 빠르게 재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선수들의 간격이 높은 위치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첼시인데, 이렇게 됐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 뒷공간입니다. 산체스 키퍼와 센터백 그리고 수비라인, 이 사이 공간을 공략당하게 되면 첼시 입장에서 이번 시즌에 고전했던 흐름이 꽤나 많았거든요. 최근에 풀럼, 본머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등 비교적 약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리고 전략적 포인트를 가지고 공격을 진행하는 감독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마레스카 감독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3위 빌드업을 추구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역시 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지 전술적 운영 능력에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전부터 그런 형태를 나왔는데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수비진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리스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후방에 3명의 숫자가 남게 됩니다. 리스 제임스가 공수가 전환됐을 때 빠르게 복귀하기 어렵게 된다면 사실 이 3명의 숫자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5명의 수적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본인들의 찰로바 그리고 코릴 그리고 쿠쿠레야, 이 세 선수가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이 왼쪽과 오른쪽에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풀백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전반전에서도 뒷공간 침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에도 사이드에서 포든 선수가 볼을 잡았고 안쪽으로 사이드 바깥쪽으로 볼이 연결이 됐고, 여기서 얼리 크로스가 올라가는 형태가 경기 초반에 나왔었고요.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마르무시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물론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유효한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동점골 장면도 이런 장면에서 나왔죠.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볼이 침투가 됐었고, 안쪽으로 들어갔던 슈팅이 튕겨나오자 그바르디올이 이쪽에서 마무리해주는 모습. 이날 전반전에 그바르디올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물론 그바르디올 선수의 역량도 좋은 선수이죠. 개인 능력도 굉장히 좋고 공격 시에 간헐적으로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바르디올인데, 그바르디올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센터백들의 높은 위치, 첼시의 간격 유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팀 대형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던 건 역시 리스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시의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머무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쿠쿠레아가 있었을 때는 마테우스 누네스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갔었고요. 그바르디올이 올라왔을 때는 그바르디올에 대한 마크가 조금 늦었던 첼시 수비진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감독이 플랜 A에 대한 디테일과 어떤 완성도도 좋지만 본인이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전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특히나 3위 빌드업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포백을 만드는 기본적인 수비 형태에서 만들어진 이 빌드업 형태가 나오는 게 전반적인데, 3위 빌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옵션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의 맞춤에 따라서 우리는 3위 빌드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4-2 형태 혹은 4-1 형태를 만들면서 풀백을 한 명만 올릴 거야 등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현장에서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은 역시나 짧은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격 유지를 위해서 촘촘하게 세워있는 이 첼시의 수비진들과 조직을 본인 지역으로 끌어당기는데 1차적으로 목표를 가졌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맨체스터 시티만큼 상대 선수들을 본인 지역으로 잘 끌어들이는 팀이 없죠.
그만큼 확실한 수비 조직을 가지고 있고 볼 배급 능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덫에 첼시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이 제대로 당했습니다. 점점 첼시의 라인은 끌고 올라오게 됐고, 이 순간에서 킥이 좋은 에데르송이 한 번에 혼란에게 연결되는 패턴,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상대 맞춤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이 패턴이 이날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에데르송이 혼란에게 바로 연결해주고, 혼란에게 연결해줬을 때는 등을 진 상태에서 볼을 받아줄 때도 있었고, 한 번에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줄 때도 있었습니다. 역전골 부분이 이런 장면에서 나왔었거든요. 확실히 에데르송이 한 번에 뒷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줬고, 찰로바와 혼란이 등을 진 상태에서 경합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 찰로바 입장에서 수비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결국에는 혼란이 볼을 탈취했고, 이 상황 결국에는 센터백과 골키퍼 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골키퍼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이 공간의 간격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첼시의 수비의 핵심인데, 산체스 키퍼가 이 부분의 역량적인 부분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찰로바라든지 콜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확실히 본인이 나가지 못할 때는 수비에게 맡겨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났죠. 본인이 지금은 나와야 될 간격이 아니었지만 나오게 되는 판단,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면서 혼란이 찰로바를 앞에 두고 왼쪽으로 볼을 쳤고, 이 순간에 마침 찰로바가 또 넘어지면서 산체스 키퍼와 혼란, 그리고 산체스와 첼시의 골문은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 순간에 혼란의 찍어차는 판단이 너무 좋았고, 역시 혼란이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첼시의 이 백라인의 간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략,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제대로 공략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 장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죠. 후방에서 볼이 연결이 됐고 혼란이 등을 진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 역시 포든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등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센터백들이 혼란에게 고정이 되니까 포든 입장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전에 이제 후반에 교체 들어왔던 케빈 데브라이너의 역할 역시도 여기서 헤딩으로 볼을 한번 뒤로 넘겨주고 혼란이 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쪽으로 돌아뛰자 포든 역시도 같이 돌아뛰면서 순간적으로 센터백들 그리고 수비진들이 마크해야 될 선수가 3명이 생겼습니다. 3대2의 수적 상황이 펼쳐졌고, 이 공간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포든이 찬스를 만들어서 결국엔 1대1 마무리. 전형적으로 사실은 직선적인 축구 형태를 보여주는 팀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첼시를 상대로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줬던 본머스라든지 풀럼 같은 팀들이 보여줬던 전략과 펩 과르디올라의 후방 빌드업이 맞물리면서 롱패스 전개를 통한 첼시 공략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그날 경기였습니다. 그날 경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게 되면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이 전진하면서 이 풀백들이 높은 위치로 전진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첼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 윙어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6명의 백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6명의 백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프사이드 트랙을 쓰는 첼시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단 한 명만 미스가 나더라도 오프사이드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동점골에서도 마두이케 선수의 이 올라오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윙어들을 밑으로 내리면서 백라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서 오프사이드를 만들었던 건 너무나도 좋지 못한 판단이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풀백들이 직선적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윙어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첼시의 윙어들이 공격으로 가담할 수 있는 이 출발하는 위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방에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엔소와 카이세도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일반적인 수비 형태라면 확실히 파무하고 잭슨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백라인에 3명 정도가 구축이 되고, 이 부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수적 우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측면을
고정시키면서 직선적으로 가서 첼시가 자랑하고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발 빠른 자원들을 뒤쪽에서 출발을 시키도록 했고, 이 부분에서 공이 혹시라도 전개가 됐을 때 파머를 1대1 대응으로 계속 막아주고, 잭슨에게 볼이 연결됐을 때도 이쪽에서 다이렉트하게 2명 정도가 막아줄 수 있는 수적인 우위상을 가져가다 보니까 확실히 첼시가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첼시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중요한 방점으로 찍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를 보여줄 때가 있던 첼시였는데, 이 부분에서 전지 패스가 들어왔을 때 찰로바가 볼을 탈취했고, 역시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들도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찰로바의 볼을 탈취한 이후에 이 전지 패스가 이뤄지면서 이 사이 공간에서 찬스를 맞이했었던 파머였고, 잭슨이 여기서 정말 빈 공간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잭슨의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확실히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리듬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첼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후반적 전술적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현장 대응 능력이 저는 꽤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본인들의 리스크라고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을 공략당했을 때 빠르게 수정 보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날 경기도 맨체스터 시티가 전반전부터 이 공간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공간의 수적 우위 상황이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볼을 떨어뜨려 주면서 공격적인 선수들의 침투를 만들어가고 측면 풀백들을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이 공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노력과는 별개로 첼시의 수비적인 대응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레스카 감독이 대응도 좀 저는 꽤나 많이 늦은 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레스카 감독이 풀럼, 본머스, 그리고 비교적 약팀들을 상대로 고전했던 이 수비를 사이 공간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이날 경기도 결국에는 풀지 못했다. 심지어 본인의 스승이죠,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여전한 약점을 드러내면서 패배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와의 경기죠. 23라운드 경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날 경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리지널 풀백 기용, 직선적인 풀백 기용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마레스카 감독이 본인은 3위 빌드업을 보여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기 중에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역시 풀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용은 직선적인 기용도 병행이 될 줄 알아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 감독들의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확실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돼서 약점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인버티드 형태의 빌드업을 썼을 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남은 시즌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을지가 첼시의 순위 변동에, 그리고 순위를 조금 더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 감독 밑에서 선수들이 보강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후사노프 선수가 경기 초반에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본인이 왜 어린 재능으로서의 좋은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원 지역 그리고 공격 자원들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뛰면서 정말 싱싱한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서의 역할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순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의 시즌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기 운영력이 좋았는데, 이날 경기에서 마치 그때의 시절을 보는 듯한 정말 좋은 활동량과 볼 배급을 보여줬고, 선수들 간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패스 빌드업, 그리고 오른쪽에 마테우스 누네즈가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줬던 좋은 형태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보다 좋은 경기 내용을 만들고 있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운영까지 볼 수 있었던 이날 경기, 맨체스터 시티는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남은 정말 빽빽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의 인사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